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게 내년에 복학한다며 휴학을 승인하겠다며 조건부 승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건데 의료계에선 의대생의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방사선 비상 상황에 빠르게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전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대부분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폭 직후 증상이 없더라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피폭량을 측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제조사 엑손모빌을 고소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건데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액수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올해 말 탐사 시추를 앞두고 용역 계약 등 사업 진행이 한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기대 수익은 11조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던진 동맹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내년 1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2학기 출석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유급 기준을 학년 말까지로 미루며 복귀를 독려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규모 유급 사태를 목전에 두고 교육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단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던진 동맹 휴학은 여전히 허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미 제출한 휴학원은 동맹 휴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칙에 맞게 사유를 다시 증빙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약속한 시점인 내년 1학기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이나 재적 처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 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어떤 회유 체계도 움직이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올해 말이 지나야 집단 유급으로 치달을지 휴학으로 한 고비를 넘길지 알 수 있습니다. 8,000명 중에서 실제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 휴학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서 정리된다면 결국은 학년도 말 정도 돼야지 이런 유급 제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휴학생 규모 등을 고려한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수강 신청, 분반 등의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학제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대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이 역시 벌써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계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 유급 제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업을 중단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에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학생들은 복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로 올해 의학계의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수는 101개로 지난해보다 86.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신경학회도 제출 논문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학회는 45%, 심혈관 흉부외과학회 역시 20% 감소했습니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사직한 뒤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도맡으면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사라졌다며 이대로 가면 수술법 등 의학기술의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있었죠.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은 일반 환자와 따로 분류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치료가 필요한데 만약 방사선 피폭이 되면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임늘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손가락이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었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된 지 하루 뒤 상태인데 한 달이 지나자 화상을 입은 듯 손바닥은 새까맣고 껍질도 벗겨져 있습니다. 치사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면 일반 병원보다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비상진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선량평가 방법을 활용해 정확하게 피폭량을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줄기세포 배양 치료 등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즉, 환자 피폭 상황에 따라 증상에 맞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내부 오염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오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격리된 응급진료구역에서 방사능 오염 계측기로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오염이 확인되면 격리병동으로 옮긴 뒤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방사선 1차, 2차 비상진료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등을 포함해 31곳입니다.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병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누출 등 피폭 환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담당하고 2차는 1차 기관에서 후송된 환자의 전문 치료 등을 수행합니다. 1차,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서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전화를 통해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된 환자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피폭 전문 진료는 물론 방사선 관련 건강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사선 영양 클리닉도 운영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에선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번 한 주간은 맑고 10도 안팎의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 또 다른 허리케인이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밀턴은 시속 130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채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밀턴이 최소한 3등급까지 세력을 키운 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쯤 플로리다 템파베이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중부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전체 67개 카운티 가운데 51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대서양에는 허리케인 커크와 레슬리도 남아있어 사상 최초로 9월 이후 3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들어 지난 8개월 동안 벼락에 맞아 약 3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벼락 피해를 감시해온 현지 단체 안전사회와 뇌우인지를 위한 포럼은 2월부터 9월까지 벼락에 남성 242명, 여성 5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들에서 일하던 농민이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벼락으로 인한 사망이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5월에서 6월에 집중됐습니다. 신화통신은 방글라데시에서 몇 년 전부터 벼락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직접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동해 울릉 분지에서 석유와 가스가 상당량 매장돼 있을 수 있는 유망 구조 7개가 발견됐죠. 올해 말 첫 번째 탐사 시추가 계획돼 있는데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번 탐사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YTN사이언스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산유국의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자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석유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를 뜻하는 산유국.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동해 가스전의 생산이 종료되면서 산유국 지위를 잃었는데 이를 되찾을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동해 울릉 분지에서 석유가 집적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를 찾은 겁니다. 해외 업체들과 우리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금 검증을 마쳤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신중하게 탐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해 지형 구조를 파악하는 물리 탐사를 수년간 진행한 끝에 얻은 결실로 2022년부터 추진해온 광개토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탐사 자원량은 35억에서 140억 배럴 수준. 이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은 11조 원에 이릅니다. 자원 매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올해 말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앞두고 있는데 유망 구조의 수심이 약 1200m, 깊은 바다인 만큼 선박형 시추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추선과 시추 자재 등의 용역 계약을 진행 중이며 12월 시추선이 국내에 입항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땅에 우리 손으로 내형 유전을 발굴하여 기름과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탐사와 시추는 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왜 석유 자원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8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 땅에서의 석유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플랜 B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자원 발굴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채굴 과정에서 기술력을 쌓고 나아가 국제 자원개발 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한유국으로의 도전과 에너지 강국을 향한 여정 등 총 2부작으로 구성된 YTN 사이언스 특집 다큐멘터리 산유국의 꿈은 오늘과 내일 밤 8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이에 따른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오랜 기간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생산업체들이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초의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쏟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략 100만 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나머지 폐기물은 결국 인간의 몸속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The microplastics been present in all the environmental media, in our soils, in our waters, in our potable waters, in our food systems, in the air we're inhaling. 선진국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이 낮은 데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수천 가지의 플라스틱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류에 성공하더라도 화학 첨가제나 착색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플라스틱을 원료 단계로까지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활용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의 최대 생산 기업인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 만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액수는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Since the 70s, ExxonMobil has known the truth about plastic pollution and recycling and still publicly promotes the myth that plastic recycling is the answer. 엑손모빌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최근 발사 과정에 드러난 오작동으로 인해 발사 중단과 함께 미국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팰컨 9이 오늘 다시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는 현지 시간 6일 내일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벌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 헤라 임무에 한해 팰컨 9 로켓의 재비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 승인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팰컨 9의 2단부 오작동과 관련해 연방항공청이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로켓 발사를 당분간 중단시킨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임무에서는 발사 후 2단부 재진입이 없어 앞서 크루9 임무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 시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의 넓은 해역을 담당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4배 면적의 바다를 지켜볼 수 있어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쪽으로 항해하시다 보면 남하하는 여객선 포함 선박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관제사가 선박들과 바쁘게 교신합니다. 제주항의 날씨는 물론 각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경은 기존의 제주 VTS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지난달부터 제주광역 VTS로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구역은 기존 890제곱킬로미터에서 7,800여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넓이입니다. 제주광역 VTS 설치는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전 해역으로 관제구역 확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데 제주광역 VT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추자도 해상은 제주광역 VTS 운영 전에는 관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제 업무를 전담한 뒤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 군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주광역 VTS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24시간 365일 항만에서 연안까지 단절 없는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해경은 위성, 무인기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과 한국형 해양영역 인식체계를 구축하는 데 VTS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와 포항에 광역 VTS를 구축하고 관제 설비를 확충해 관제 영역을 영해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옹진군 섬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드론 생활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덕적도와 소야도 등 10곳의 배달점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합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옹진군 소야도 선착장에 마련된 드론 배송센터. 섬 주민이 앱을 통해 주문한 오리 훈제구이를 포장해 드론에 싣습니다. 이어 배송 드론이 푸른 바다와 숲을 거쳐 5분여 만에 목표 지점인 소야 1위 경로당에 도착합니다. 물건을 배달점에 떨어뜨리자 주문자가 와서 챙겨갑니다. 물건을 다 사온다 그래도 와서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다 말고 한 차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편하긴 하죠. 인천시가 이처럼 섬 주민의 생활 필수품 구매를 돕는 드론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옹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생활용품 25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3kg까지 가능합니다. 품목 수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를 좀 더 늘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좀 편리한 지역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달점을 덕적도와 구롭도 등 10곳에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3, 4년 후에는 전국 섬들을 다 연결하는 어떤 해상 드론 교통망이 구축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섬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고수, 아스파라거스, 여주, 공심채. 요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열대 채소입니다. 그런데 아열대 채소는 병해충에 약해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맞춤형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병신 기자입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이 채소는 아열대 채소인 공심채입니다. 모닝글로리라고도 불리는데 동남아시아에선 우리 김치처럼 매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입니다. 이 농장에선 지난 2017년부터 공심채 등 아열대 채소를 10,000평 규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 방법이 일반 채소와는 많이 달라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병해충 발생이 잦고 연작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농진청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노동력은 50% 이상 절감되고 수익은 1.5배 늘어났습니다. 재배하는 것도 좀 쉽긴 한데 가격적인 면도 이제 베트남 채소가 아직까지는 한국 채소에 비해서 이제 수익이 한 1.5배 높다 보니까 아열대 채소 국내 재배 면적은 동남아 출신 다문화 가정 확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오는 2050년이면 우리 국토 경지 면적 가운데 아열대 기후대가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아열대 채소 기술 지원단은 공심채, 고수, 그린빈 등 17개 작물에 대한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재배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지원 대상 농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아열대 채소 재배에 활용할 병해충 방제 약재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농약 직권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천적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막상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의무가 된 탄소 중립을 위해 이제는 단순 재활용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시점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